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바로 프린트는 7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명나라가 어떻게 멸망했었는가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청나라가 등장을 하는 과정이 어땠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니까 청나라가 멸망시켰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살펴보면서 청대에 얼마나 커다란 발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명청교체와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청의 건국에서는요, 청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누르하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누르하치는 청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누르하치는 만주족을 통일한 다음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었었죠. 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누르하치는 스스로 황제를 칭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 누르하치는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조선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 청나라를 공격하자고 얘기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군대들이 조명연합군이 이 만주에서 청나라 군대와 싸움을 벌였으나 여기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후금을 이때 당시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볼 수 있겠었죠. 하지만은 그래도 명나라는 가닥이 있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마지막 명장이라 불렸었던 원송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원송환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후금을 나름대로 산하위관 근처에서 철저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들 간의 격전 속에서 일설에 의하면 원송환의 군대가 발사했었던 대포의 일부 파편을 맞고서 이때 당시에 이 누르하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바람에 청태조 누르하치는 막대한 엄청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청태종 홍타이즈가 이제 힘을 키웠다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청태종 홍타이즈는 초장에 바로 조선 안에서는요, 이른바 인조반정이라고 해가지고서 중립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던 광해군을 내쫓아버리고 인조라고 하는 왕이 이때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이 인조가 바로 명나라와 친하고 바로 후금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누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조선부터 먼저 눌러버려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공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조선은 이 후금에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자호란 있기 전에 바로 이 후금은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스스로 황제국을 칭한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몽골까지도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치열한 라이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이때 당시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 농민반란군이 있었었죠. 이 이자성의 난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함락시킨 다음에 산하관에서 바로 이 청나라의 군대를 막아내고 있었던 이 명나라의 남은 군대들을 항복을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때 당시에 항복을 하지 않게 되자 바로 그들을 공격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서 청나라 군대는 바로 이 명나라의 나머지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자성의 군대를 공격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자성은 바로 나라 이름을 순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이라는 나라는 전국을 거의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일 만에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바로 청나라에게 함락을 당하게 되죠. 당연히 이 청나라가 싸움을 벌였었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가 아니라 이자성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이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반감을 다운시킬 목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은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명나라를 멸망시켰던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즉 명나라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멸망했었던 명나라의 황제의 제사까지 막 지내줍니다. 말 그대로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자성의 군대를 내쫓아버린 다음에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 물론 청태종 홍타이지 다음 때의 황제였었던 순치제라고 하는 황제 때였었어요. 바로 베이징으로 천도한 다음에 바로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장악을 하면서 나머지 바로 명나라의 피난 정권들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면서 중국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타이완으로 이제 도망갔었던 피난 정권의 명나라 정권이 이때 당시 타이완 지역으로 도망갔었지만은 그들마저도 나중에는 이제 정복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중국은 청나라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이민족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이민족이 중국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파급 효과가 좀 커요. 왜냐면은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문명 국가가 바로 이 중국 명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 명나라를 청나라가 멸망을 시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중국인들은 자신의 문명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었던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왜? 바로 문화적인 바로 이제 그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는 여진족이잖아요. 만주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청나라는 바로 명나라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전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명나라를 스스로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청나라가 중하다라고 딱 이때 당시에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즉 이때 당시에 청나라 입장은 이겁니다. 너희 중국인들은 천하의 중심이 바로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하라고 하는 것은, 즉 중국인들이 중하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핏줄로서 중하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하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진족이 바로 중국 전역을 장악한 다음에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서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바로 이 여진족이 중하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중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문화의 수준의 개념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하고 그 모든 유산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중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즉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명나라와 가장 많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수준을 많이 높였었던 나라가 명나라 다음엔 보통 조선이라고 많이 불렸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명나라가 망했네요. 명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의 중심은 이때 당시에 청나라일 수는 없다. 왜? 즉 저 이민족이 중국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바로 절대로 중국의 문화라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중국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화를 나름대로 가장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원래 중국의 문화와 가장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었던 문화가 바로 조선의 문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중하다. 하지만 나라는 좀 작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중하긴 중하인데 작은 중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중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조선 내부에서 있게 되었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나라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스스로는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부를 했었던 것이죠. 가장 문화의 수준이 높다고 자부를 하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냐? 일본은 더 나가서 아예 어떻게 해버리냐면 청나라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고유한 그런 사상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자기네들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왕이 바뀐 적이 없었다. 집권자가 바뀐 적은 있어도 왕이 바뀐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은 일본은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일본의 이른바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무신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왕 대신에.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권자들은 왕을 내쫓고 지가 왕이 되지 않고 바로 왕 밑에 있는 쇼군이라는 자리에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그 먼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로 하나의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때 당시에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러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고유의 문화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었던 우리 일본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갔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의 각국의 사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전부 다 제각각 나 잘났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이 청나라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청나라의 문화가 개판이었느냐?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청나라는 이때 당시에 글쎄요, 중국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청나라입니다. 바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와 그 아들이었었던 옹정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었던 걸륭제에 이르는 약 3대에 걸쳐서 약 130년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백성들을 가장 잘 살게 만들었었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의 수준도 아주 극단적인 부분까지 올라갔으며 주변의 이민족들도 중국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는 시대를 이때 당시에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평성세의 시기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첫 번째로 국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허례없이 없애버리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바로 이때 당시에 관리들이 보통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리들이 부정부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국가가 주는 월급 자체가 너무 짜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좀 더 부정부패를 많이 벌이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재산도 증식하고 국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양령음제라고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외에도 명나라가 가장 돈을 많이 들였었던 부분이 바로 북로남외라고 해가지고서 이민족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경우에는 바로 명나라가 막았던 이민족이 바로 청나라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을 전부 다 제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방비에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에게는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서 창고에서 거두어 들였었던 쌀이라든가 동전조차도 썩어버리거나 녹슬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가 정부에서는 아예 백성들이 몇 년간 아예 세금을 걷지도 않았었어요. 자,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했었냐면은 이후에는 바로 세금 제도를 사람 머리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형평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세금 제도를 실제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국가가 백성들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걷는 그런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좋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영토도 확장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권룡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가가지고서 여러 군데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중국의 영토가 원래 여기였다고 한다면, 원래 만주족이었으니까 만주의 영토는 당연히 청나라의 영토일 것이고요. 중국을 이때 당시에 이들이 장악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몽골까지 공격을 해가지고서 몽골은 바로 이미 옛날서부터 이 청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서 신장 위구르 지역, 중앙아시아 근처까지 서로 가가지고서 그 지역을 현재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티베트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서 티베트 지역까지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바로 중국의 영토보다도 좀 더 넓은 그런 형태의 중국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이 청나라가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영토 확장도 엄청나게 잘 되고 국가도 제도 정비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도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청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족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족들은 바로 이 청나라의 집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청나라는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바로 컨트롤 해가지고서 한족의 반발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회유책이에요. 이 회유책의 경우에는 만한병영책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바로 관직의 임명에 있어서 만주 쪽과 한족을 차별을 두지 말고 반반씩 최대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았던 숫자는 옛날 몽골족이 시행했었던 바로 인재를 뽑는 제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 한족을 엄청나게 많이 대우해줬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기존에 바로 송나라 때는 4대부였었죠. 명나라와 그 다음에 청나라 시대 때는 바로 지배계층을 신사계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사계층들이 바로 이 만주 쪽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지 않게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 명나라의 통치 조직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바뀌었다고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고 했었지만은 통치 제도는 명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바로 옛날의 삶의 방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바로 통치를 나름대로 인정해줬고요. 기존의 지배계층이었던 신사계층의 특권 같은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신사계층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특권을 거부하는, 막는 그런 이민족 계층에게 반발하려고 했는데 다 인정을 해준대요. 자기네들의 특권들을. 그러니까 굳이 반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도 했었지만요. 또 한 가지, 바로 신사들이 관료가 되기 위해서 지배계층이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관료가 돼야 되는데, 관료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이미 송나라 시대 때부터 정착이 됐었던 인재선발제도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제죠, 여러분들. 바로 이 과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자계층 같은 경우에도 굳이 청나라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를 시켜줬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서 청나라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왜?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국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하나 만들어줘요. 즉 이른바 사고전서와 같은 대규모의 현장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고전서가 바로 뭐냐면 역대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서 처음엔 발췌본만 모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전문까지 다 실어가지고서 중국의 책들을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서 가짜인 것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인 것들을 골라가지고서 수록해 놓는 중국의 모든 책들의 백과사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5,000년 넘는 그런 역사 동안에 만들었던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책들을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서 총정리해서 총서 같은 걸 만든다 보니까 당연히 인재가 많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인재들에 응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돈 같은 것을 지급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식을 최종 총정리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반발 세력일 수도 있었던 지방인 지배계층이었던 신사계층을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감량시켜버립니다. 청나라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해주면 그러면은 얘가 나보다 못한 줄 알고서 막 그냥 까부는 그런 인간들도 있을 겁니다. 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땠었냐면 바로 가끔 가다가 우리들의 그런 정신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청나라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바로 자기네들 위협하면 그 앞에서는 싸움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 청나라 군대가 다른 데로 가면은 다시 또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는 중국 전역을 장악을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됐었느냐, 바로 특정 지역의 백성들이 바로 청나라 군대가 왔을 때에 항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남자들은 전부 다 청나라 방식의 변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라고 딱 얘기하게 됩니다. 이 변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머리인데요. 즉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에 앞머리 부분 싹 다 면도칼로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만 남겨가지고서 뱅기머리처럼 이렇게 닦고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족의 풍습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부모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머리를 일부러 깎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청나라가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의 정신을 바로 무너뜨린 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반발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청나라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정말 사람 한 명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5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청나라의 통치에 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발을 하도록, 그 다음에 청나라식의 복장을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만주족의 복장과 변발을 강요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불렸었던 치파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치파오가 사실은 바로 청나라의 여진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한족의 전통 의상은 한푸라고 하죠. 여러분들 한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옷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족은 자기네들은 민족, 즉 한족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중심인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 여진족과는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진족을 차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싹 다 잡혀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여진족을, 즉 만주족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글자가 혹은 비판의 시도라도 보이는 글자가 있었으면은 그 글자를 바로 죄명으로 해가지고서 그 글을 썼던 사람의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바로 청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반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대 때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에는
이쪽에는 바로 황허강이 흘러갑니다. 이쪽에는 양쯔강이 흘러가죠. 그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양쯔강의 끄트머리 이쪽에는 바로 옛날 유비가 바로 이 지역에다가 삼국지 시대 때 유비가 이 지역에다가 촉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었죠. 이 지역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스촨 지역이라고 했었죠. 스촨 지역 혹은 촉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역을 보통 우리는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은 원래 이제 이 양쯔강의 하류 지역만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점차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송나라 때는 양쯔강의 하류 지역의 쌀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었었는데, 자 바로 명나라 때는 쌀 농사의 중심지가 양쯔강의 중류로 옮겨갑니다. 대신에 양쯔강의 하류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하도 높아지다 보니까 먹는 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먹는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바로 옷 같은 것을 만드는 바로 상품 작물들, 즉 목화라든가 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시는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농경지가 양쯔강의 하류 지역에서 많이 발달합니다. 또 한 가지 상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공업도 이 양쯔강의 하류 지역에서 발달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쌀 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게 되면서 쌀 농사의 중심지가 양쯔강의 중류 지역으로 명나라 때는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양쯔강의 상류 지역과 심지어는 스촨 지역까지도 포함해가지고서 바로 쌀 농사의 그런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옮겨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농업 생산량이 되게 많이 높아집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때 당시에 바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사가 있는 땅에서도, 보통 이제 농사는 경사가 없는 땅, 평평한 땅에서 보통 농사 짓는데, 경사가 있는 땅에서도 농사를 져도 잘 되는 그런 농작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또 이제 많이 재배가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 중국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고파 보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거의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졌고요. 당연히 수공업과 시장도 같이 발달하게 됐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때 당시에 상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많은 양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사고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있었던 동전 가구에서는 이제 그 거래량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바로 가치가 높은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이 화폐를 이때 당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은 너무 비싸고 바로 그래서 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높아졌을 때 바로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대륙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신대륙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은들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서 그 나라의 은들을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중국 물품들 많이 중국으로 와서 사러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신대륙에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런 은들이 막 중국으로 쏟아졌었고, 당시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은이 많이 생산되는 은광이 있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국시대 때에 자기네들끼리 한참 싸울 때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은광에서 은을 많이 캐게 되면서 일본의 은들도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 은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전 세계 은의 블랙홀이 돼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은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게 되고 일반 백성들도 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도 이때 당시에 바로 은으로서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은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나라 때는 백성들에게서부터 효율적으로 은을 걷어들이면서도 국가가 최대한 바로 이 걷어들였던 세금을 손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명나라 시대 때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로 있었던 바로 세금 제도를 딱 머리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항목을 다 통합시켜 버린 다음에 이걸 다 합쳐서 은으로 납부하게 되는 바로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바로 한꺼번에 세금을 걷게 되면서 그 이상의 세금을 요구를 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청나라 때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백성들이 굳이 세금을 많이 걷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청나라는 아예 올해 머리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바로 세금을 걷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버리고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만 바로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제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그 세금의 양의 일부를 바로 재산에 따라서 걷는 세금에 포함시켜가지고서 한꺼번에 은으로 걷는 제도인 지정은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백성들이 되게 살기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살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겠죠? 사랑이 싹트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결혼을 많이 할 것이고, 결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들도 숭풍숭풍 잘 날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떤 게 벌어지느냐? 명나라 시대, 솔직히 말해서 명나라 시대보다는 청나라 시대 때에 애들을 정말 많이 낳았어요. 정말 많이 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명나라 때 뭐 2억 정도 될까 말까 했었던 그런 인구가 청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 4억 뭐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전 세계 인구 대국의 조짐이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바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때 당시에 새롭게 공부하게 됩니다. 즉,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서 사회와 국가를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걸 주장했던 게 성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착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에 대해서 알면 뭐하냐, 이것까지 실천을 해야지, 그래야지 바로 그 사람을 진정한 인격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군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양명학은 기존에 있었던 이 성리학보다도 훨씬 더 실천성을 중요시 여겼었던 학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시대 때는 고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있었어요. 즉,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학문이었던 바로 성리학이라든가 훈구학도 마찬가지고요. 훈구학, 성리학, 그 다음에 양명학 전부 다 중화 사상이 너무 강했습니다. 중국이 세상에 최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중화 사상을 내세우는 모든 글을 썼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니까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식의 글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입단속을 하는 겁니다. 입단속하게 되면서 근데 학문 공부하고 싶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서양에서 과학이 들어와요. 자, 과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학의 학문을 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근거에 따라서 이론을 내놓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 때 유학자들도 자신들이 공부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좀 뜬금없는 걸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서양에서 들어왔었던 과학의 학문 방식을 본따서 여기 양명학까지는 학문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나라 때는 학문의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 학문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 가지 글들을 선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적었었던 모든 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철저하게 근거에 따라서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그리고 확실하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증해내는 그런 형태의 유학을 공부하는 이때 당시에 학문의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고증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서민문화에서는 이 시대 때에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걸쳐가지고서 경제성장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도 많이 발달했겠죠. 시장이 되게 많이 확산되게 되면서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사해가지고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서민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민층들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신사계층이 됐겠죠. 하지만은 이른바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탱자탱자 놀 거 아니에요. 근데 탱자 놀고 싶어도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심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심심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노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공급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할까요? 안 맞춰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공급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겠죠. 즉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의 옛날 얘기들을 아주 신명나게 글로 쓰게 되었었던 송나라 시대 때의 바로 가상의 영웅들에 대해서 썼었던 수호지, 바로 서유기, 손오공이 주인공이 됐었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라고 하는 나관중이 만들었던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때 가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가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고, 청나라 시대 때는 전설적인 그런 소설가를 볼 수 있었던 조설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등장 인물만 수백 명이 넘는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방대한 스케일의 소설책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청나라 시대 때도 이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했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바로 프린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배우 보이죠? 바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대사를 할 때마다 아우아우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소리를 내는 그런 형태의 바로 중국 특유의 노래와 연극과 그 다음에 춤을 같이 혼합하는 그런 형태의 연극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경극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9번에서 서양 부문의 경우에는 유럽의 크리스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 청나라의 수학과 천문학과 지리학 같은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명나라 시대 때부터 왔다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종교개혁 배웠었죠? 이 종교개혁 때에 유럽의 카톨릭이 바로 이제 분리가 돼서 옛날 카톨릭과 그 다음에 신교라 볼 수 있는 프로테스탄티즘, 즉 이른바 신교, 바로 루터교라든가 칼빈교 같은 그런 종교가 새롭게 등장하게 됐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카톨릭 세력들은 유럽에서부터 잃어버렸었던 그런 신자들을 다른 지역에서 그 숫자만큼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동방 지역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커다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명나라나 청나라, 중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바로 카톨릭 국가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다가 카톨릭을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중국의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식의 조직을 갖고 있었던 예수회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들이 집중이 돼가지고서 여기로 가가지고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이른바 중국에 없는 정교한 서양에서 발달했었던 과학,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뭐 수학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곁다리로 같이 천주교도 같이 전파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학문들은 중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천주교를 많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테오 리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천주실이라고 하는 바로 천주교의 교리를 중국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교리책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지도였었던 곤유만국전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중국 사람이 딱 봤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의 나라가 생각보다 크긴 했었지만 정말 세상의 중심이라고 볼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교과서 바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지도를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깨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끌려갔었던 세자, 소련 세자가 만났었던 바로 서양인 선교사 아담 샬은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에게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역법, 그 다음에 대포 제작 방법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에서는 신사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 지배계층을 신사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학위, 관직 소지자입니다. 즉 4대부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이자 독서를 하는 사람이고 관직을 가진 사람만 바로 4대부라고 불렸었는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 들어와서는 바로 지방의 중소지주이면서도 거기다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관직을 가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등록한 사람도 전부 다 신사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4대부보다도 그 지배계층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명나라 초기에 시행했었던 이갑제 있었죠. 근데 이 이갑제가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이미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근데 그 이갑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지방의 통치를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이장의 업무를 지방에 있었던 신사층이 대신해줘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국가 통치를 보조하고 치안도 보조하고 세금 버는 것도 보조하고 백성들을 성리학적으로 즉 유교적으로 교화시키는 거에서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모든 건 좀 다 공짜가 없겠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즉 신사층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이라든가 요역에서의 특권, 즉 형벌, 즉 신사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신사층이기 때문에 벌을 좀 더 좀 약하게 받습니다. 혹은 요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가에게 노동력을 갖다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신사계층의 경우는 이게 면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특권을 실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7페이지에 2번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본다고 한다면 1번의 청의 건국에서는 별표 하나, 청태조, 누르하치, 동그라미 1번 만주족, 동그라미 2번 후금 건국, 별표 1개 반, 청태종, 홍타이지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국호를 청으로 변경, 동그라미 2번 조선을 침략합니다. 정묘호란과 빈칸에 적겠습니다. 병자호란. 명멸망 이후에는 동그라미 1번 이자성의 난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전역을 장악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베이징 천도, 베이징 천도 어입니다. 동그라미 3번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확립. 자, 그리고 특별한 거죠. 별표 2개. 동아시아 각국의 사상적 변화에서는 청, 박스, 자신들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명을 계승한 중화라 주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조선, 박스, 바로 명이 멸망했으므로 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자신들이 중화라 주장합니다. 이 사상을 읽어서 우리는 소중화 사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일본 박스 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중화라고 주장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청입니다. 자, 별표 하나 청의 전성기에서는 강희제, 옹정제 빈칸에 적겠습니다. 건륭제, 건륭제. 자, 건륭제 시기에 제도 정비 및 영토 확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 장악했던 땅이 몽골과 신장과 티베트죠. 이 땅들의 상당수가 지금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중국 영토 정도로 확장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자, 청의 중국 지배 정책에서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자, 회유책에서는 동그라미 1번 만한병용책을 실시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만한병용책, 인재 등용하는 데 있어서 만주족과 한족을 절반씩 임명하는 제도죠. 동그라미 2번 명예통치조직은 임명합니다. 동그라미 3번 명예지배 증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젠틀맨, 바로 신사계층이죠.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합니다. 형벌과 요역에서의 특권이라든가 지방행정보조 같은 일을 이때 당시에 신사계층이 썼습니다. 동그라미 4번 학교 및 그 다음 빈칸에 적혔습니다. 과거제 수용. 동그라미 5번 대규모 편찬 사업에 한족 학자를 등용합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뭐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사고전서, 사고조선 등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6번 각종 세금 감면, 강압정책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족에게 만주족 복장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변발을 강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한족 중심의 중화 세상을 탄압합니다. 동그라미 3번 만주족을 비판합니다. 문자의 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린트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회유책과 그 다음에 강정책을 적절히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던 이때 당시에 여신족이 몇억 명이 넘었었던 바로 이 중국 민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 탐구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은 강경책이겠죠. 2번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자, 5번. 자, 별표 하나. 경제발전에서는 동그라미 1번 양쯔강 중류. 양쯔강 중류가 쌀의 주산지가 됐을 때는 명나라 때입니다. 상류로 옮겨갔을 때는, 그 다음에 수산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는요, 바로 청입니다. 청 때에 쌀 생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류 지역에선 박스, 상품 작물, 즉 면화, 목화를 말합니다. 차, 그 다음에 비단 등을 세배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수공업과 시장이 발달합니다. 동그라미 3번 서양 등에서 은의 대량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활발한 은 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은 중심의 조세제도, 세금제도입니다. 조세제도 어입니다. 이것이 실시가 됐었으니 대표적으로 1조 편법, 그다음에 두 번째 청나라 때는 바로 지정은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 별표 1개 반. 명대의 양명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지식과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실천,
실천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아는 것이 실천해야지 그게 진짜 좋은 것이지 알기만 하면 뭐 하겠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번에 청대 고종의 발전에서는 별표한 개반 학문의 방법으로 자, 문헌 이것은 서양의 과학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문헌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때 당시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 문화의 발전에서는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성장과 도시의 발달로 이제 돈 많이 버는 서민층이 등장했겠죠. 서민층이 모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민층 중에 일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들은 즐기기 위해서 소설책, 그 다음에 연극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죠. 자, 명대에 뜬 그래서 발달했었던 대표적인 소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수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서유기, 동그라미 3번 삼국지 연의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하고 청나라 때는 동그라미 1번 홍루몽, 그 다음 이런 거 같은 소설이 유행했으며 거기다 플러스 동그라미 2번 경극과 같은 바로 춤과 노래 및 연극이 호합된 형태의 중국 고유의 바로 연극이 이때 당시에 유행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9번에 서양 문물 전례에서는 이것 자체에다 별표 하나 써주고요. 자, 유럽에 빈칸을 찍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밑줄치겠습니다. 수학, 천문학, 지리학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 박스, 동그라미 1번 천주시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해설했고, 동그라미 2번 곤여 만국전도,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 지도가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혹은 교과서 101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아담 샬이라고 하는 분은 동그라미 1번 천문학과, 동그라미 2번 역법과, 동그라미 3번 대포 제작 기술 같은 것을 청나라에게 전파해 줬습니다. 자, 별표 한 개 반, 신사층의 활약. 명성시대 때 지배계층이 바로 신사층이라고 했었죠.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 신사층, 학위 소지자 및 관직 경력자 이런 사람들이 관리로 진출했었고, 동그라미 2번 지역에서 국가 통치를 보조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치안을 보조하고, 동그라미 4번 징세를 보조하고, 동그라미 5번 민중을 교화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받는 것으로서 동그라미 1번 형벌에서 경감을 받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요역에서 이제 면제를 받는 그런 형태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